자, 오토인코더란 뭐냐? 우리가 디멘전 리덕션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떤 x라는 행렬이 있을 때 r이라는 행렬을 곱하고 다시 l이라는 행렬을 곱해서 다시 x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시다. 이런 행렬들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데 x의 디멘전은 k고요. 매우 큰 차원이에요. 근데 P는 조금 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작은 차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에다가 r을 곱하면 차원이 줄어들고요. l을 곱하면 다시 차원이 복귀되는 관계다. 그럼 뭐예요? 이건 뭐예요? h는 차원을 축소한, r을 곱하는 건 차원을 축소하는 거고, 축소된 차원의 데이터를 l을 곱해서 디멘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데이터 디멘전과 리덕션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그젠플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통계학적 이그젠플. 통계학에서 이런 걸 하는 게 팩터 아날리시스, 프린시플 컴포넌트와 팩터 아날리시스예요. 뭐냐? 이게 팩터 아날리시스 식이잖아요. 내가 X라는 관측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미지의 변수 F가 있을 거고 그 미지의 변수 F에 L을 곱해서 X가 나온 거다. 그 팩터 아날리시스에서는요. 노이즈라는 컨셉을 같이 고려해요. 이 앞장에서 디멘전 리덕션 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요. 통계학적인 컨셉에서는 항상 노이즈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고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관측치가 여러 개니까 X가 보세요. X가 벡터 표현이고요. 여러 케이스로 옵저베이션 관측을 했어요. 여러 개로 관측을 했으면 X1, Xn이 묶어지는 거예요. 행벡터 이렇게 하면 매트릭스가 되겠죠. N개를 이렇게 괄호로 늘어나요.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건 팩터 매트릭스죠. 팩터 매트릭스. 옵저베이션 매트릭스. L을 뭐라 그래요? 팩터 로딩 매트릭스라고 그러죠. 로딩 매트릭스. 그럼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분해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젠 벡터를 이렇게 구해서 이게 말하자면 기하학적인 의미로 팩터 아날리시스를 해석할 때 팩터 아날리시스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해서 보면요. 이 팩터의 의미는 프린시펄 컴포넌트예요. 이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대한 프린시펄 컴포넌트로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프린시펄 컴포넌트와 팩터 아날리시스를 동일한 성상에서 묶어놓고 보면요. 이런 거예요. 원래 관측된 데이터 X를 이런 관계 R로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고 이게 여기까지가 팩터 아날리시스 F를 찾는 거. 팩터.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찾는 거고요. 팩터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팩터 로딩 매트릭스 L을 찾으면 그걸 복구시켜서 다시 X와 비슷해지는 근사적으로 비슷해지는 매트릭스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게 팩터 아날리시스와 프린시펄 컴포넌트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페이스를 아까 이건 팩터 아날리시스는 리니어 스페이스에서 하는 거예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알지브라 레벨에서 하는 겁니다.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그런데 그걸 우리 액티베이션 펑션을 또 끼워 넣어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액티베이션 펑션 끼워 넣어서 이러한 관계가 되도록 R과 L을 찾아주는 거. R과 L을 찾아주고 이걸 인코더라고 찾아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프린시펄 컴포넌트와 팩터 아날리시스 문제가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일어났던 문제라면 이것을 난리니어 스페이스, 난리니어한 뭐죠? 이런 공간, 이런 공간을요 뭐라고 불러야 되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해주고 그걸 중첩시키는 공간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렇게 하는 공간을 뭐라고 불러요? 잠깐만. 이런 공간을 뭐라고 불러요? 리니어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벡터 스페이스, 리니어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는 공간을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내가 내 옆방에 있는 교수님한테 다른 학자분들이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데 내 옆방에 있는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김영진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좋은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유니버셜 스페이스다. 왜? 뉴럴넷에서 그 작동하는 원리가 뭐예요? 유니버셜 어프로키시메이션 시어럼 때문에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을 유니버셜 스페이스라고 부르자. 아주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어디서 다른 분이 이런 이름을 이미 붙여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봅시다. 리니어 스페이스의 문제를 리니어 스페이스에서 팩터 아날리시스와 프린시펄 컴포넌트의 문제를 유니버셜 스페이스로 가져오면 뭐가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때 이걸 뭐냐면 오토인코더라고 부릅니다. 오토인코더는 프린시펄 컴포넌트와 팩터 애널리시스의 문제를 유니버셜 스페이스 문제로 바꿔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인코딩 시켰어요. 디멘전을 축약시켜서 H를 만들어요. 그걸 다시 풀어주는 게 디코더예요. 이 부분이 오토인코더, 오토디코더. 표현은 이렇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표현 관계를 적충시킬 수 있어요. 여러 단계로 갈 수 있어요. X는 뭐예요? H는 이렇게 여러 단계로 유니버셜 스페이스에 네스티드 시키는 단계를 여러 층을 둘 수 있죠. 그리고 이걸 풀어주는 단계도 여러 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풀어주는 관계요. 이게 네스티드 멀티레이어 오토인코더라는 거예요. 여러 층의 오토인코더. 여기 보세요. 단계가 한 단계가 아니고 R1, R2, R3 여러 단계가 있고 L1, L2, L3 단계로 이렇게 풀어주고 해주고 겹쳐주는 거예요. 자, 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는 게 있어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뭐냐면 여기에 프로바빌리스틱한 컨셉을 넣는 거예요. 난리니어, 그러니까 유니버셜 스페이스 상에서의 팩터 애널리시스가 오토인코더인데 거기서 인코딩된 값을 확률적 개념으로 바꿔주는 거, 확률적 분포 개념으로 처리해주는 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예요. 인코딩된 값이 이렇게 확률적인 분포로 표현되고 디코딩된 값도 분포로 표현되도록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하면요. 이런 거 할 때 뭘 쓰냐.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 쓰고 EM 알고리즘 적용하고 통계학하면 그렇거든요. 통계학에서 당연히 여기다 EM 알고리즘 써요. 팩터 애널리시스 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이건 뭐냐? 일종의 EM 알고리즘 쓰는 거예요. 팩터 애널리시스를 할 때 EM 알고리즘을 써서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여기 보면요. 팩터 애널리시스를 할 때 보면 여기 이게 언옵저브드 돼 있잖아요. 언옵저브드 돼 있는 베어리어블이 있으면 라이클리후드 메서드로 해결이 직접 안 되잖아요. 그렇죠? 레이턴트 베어리어블 모델이에요. 네, 베이지안이라든가 뭐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베이지안이면서 라이클리후드 스타일로 처리하는 게 EM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EM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유니버셜 스페이스로 가져가서도 여기에다 뭐가 나와야 돼요? EM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EM을 적용하지 않고 그걸 이제 EM에서는 EM을 가져다가 뭐 형태를 바꿔서 쓰는 것을 다른 이름으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고 불러요.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자, 통계학자들의 관심은요. 뭐예요? EM 할 때도 뭐예요? EM의 핵심은요. 이거 통계학자들 아까 베타햇, 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에서 베타햇이 알고자 하는 대상이었죠. 그런데 머신러닝에서는 회귀계수는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R이나 L을 찾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요.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자체로 보통의 경우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있지 않고 프레딕터 중심으로 이것도 하고 프레딕터를 찾아내는데 더 열심히 H를 찾아내거나 여기서 풀 때는 X를 찾아내는데 훨씬 더 큰 적합이 잘 되도록 해놓은 방법이 바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E 스텝도 들어가 있고 M 스텝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언제 뭐 거의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잘 알려진 엠니스 데이터. 뉴럴넷에 저기 우리 DNN 나오다 보면 엠니스 데이터 뭐 항상 나오죠. 사람이 손으로 쓴 7만 개의 숫자를 이미지를 인식을 했어요. 28x28 픽셀 단위로 256 그레이스케일로 인식을 한 다음에 7만 개의 데이터 중 6만 개에다가 사람이 읽은 값들을 레이블링을 해놨어요. 만 개도 레이블링이 돼 있죠. 7만 개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6만 개는 뉴럴넷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나머지는 만 개는 테스트한 방법으로 쓰겠다. 그죠? 베리파이 하기는데 쓰겠다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1이란 걸 1로 있고 이걸 레이블이에요. 위에가 레이블이고 이건 이미지 데이터예요.
그럼 기계가 이 이미지를 읽고 컴퓨터가 이 이미지를 읽고 이 레이블을 알아내도록 하겠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죠. 이게 보통 CNN의 전형적인 이그젬플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 아는 이 데이터를 오토인코더를 가져다 쓰겠어요. 오토인코더. 엠니스 데이터에 대한 오토인코더 보면 이렇게 784 디멘전이죠. 왜 그러죠? 228. 그럼 28 곱하기 28은 784예요. 이 데이터 하나하나의 디멘전은 784짜리 디멘전인데 이것을 6x6으로 축약했어. 인코딩 시켰어요. 이그젬플로 9개의 숫자를 뽑은 거죠. 8개의 숫자. 여기 8개의 숫자를 이그젬플로 뽑아서 오토인코더를 써서 인코딩 시키고 다시 디코딩 시켰어요. 비슷하긴 하지만 정보의 손실이 약간 있죠. 여기 보세요. 힘이 단 흐리한 부분이 있죠. 자, 이건 멀티레이어 오토인코더인데요. 바로 36으로 가지 않고 256을 가지고 64로 가고 했어요. 중간에 이게 제곱수잖아요. 28 곱하기 28, 뭐 25 곱하기 16 곱하기 16, 4 곱하기 4, 8 곱하기 8, 6 곱하기 6. 꼭 이거 제곱수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여기 뭐 50도 되고 30도 되고 다 적당한 숫자로 해도 되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해야 그리기가 좀 나타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제곱수로 같이 표현한 거예요. 디멘전을. 자, 그러면 이러한 오토인코더는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써요. 하나는 러닝 메서드. 인코디드된 배열을 가지고 통계적인 목적을 사용할 때, 통계적인 해석을, 데이터 해석을 할 때 쓰는 거. 또 다른 한 하나는 제너러티브 메서드로 사용해요. 자료의 생성을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러닝 메서드로 사용하는 거 통계학에서 어떻게 써요?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써가지고 그걸 리그레션 하는 거, 그걸 러닝 메서드로 쓰는 거예요. PCR이 전형적인 예죠. LDA 똑같은 거죠.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찾아서 리그레션 하는 게 LDA예요. 자, 이거 프린시플 컴포넌트에서 찾아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W라는 프린시플 컴포넌트 찾아서 X로부터 W라는 디멘전 리덕션을 시켜서 X 원래 인풋 데이터의 디멘전을 리덕션 줄인 다음에 그걸로 회귀 분석하는 게 프린시플 컴포넌트 리그레션이죠. LDA는 어떻게 해요? 데이터 차원을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적당한 차원으로 돌려서 해석이 잘 되는 데이터로 줄인 다음에 그걸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이 같은 거니까 LDA와 PCR은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움직이는 방법론인 거예요. 자, 오토인코더를 가지고 러닝 메서드를 써봅시다. 예를 들어서 숫자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쓰는 거겠죠. LDA처럼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봅시다. 오토인코더를 해서 데이터를 축약했어요. 두 차원으로. 엠니스 데이터에 784차원짜리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축약시켜서 오토인코더를 가지고. 그래서 오토인코더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아까 LDA처럼 숫자 값. 여기 색깔이 같은 건 같은 숫자예요. 0이면 0. 아래에는 파란색은 진한 파란색은 0. 진한 노란색은 6이네요. 이렇게. 숫자 그룹핑이 되죠.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오토인코더를 가지고. 자, 제너러티브 메서드가 뭐냐? 데이터를 있는 데이터 말고 관측된 데이터를 말고 관측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 아까도 설명했어요. 배경할 때. 부스트랩도 그 방법이에요. 관측된 데이터로부터 그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 파라메트릭 부스트랩, 난파라메트릭 부스트랩. 그게 통계적인 목적에 맞게 재는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시키는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엠니스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축약된 데이터로부터 축약된 두 개의 2차원짜리 디멘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디코더를 적용을 하면 원래 데이터가 복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2차원짜리 데이터를 우리 784차원짜리 데이터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2차원 데이터를 만들기 쉽잖아요. 2차원 공간. 축약된 공간에서 2차원 데이터를 만들기 쉬우니까 그 중에 한 포인트들을 잡는 거예요. 여기 2차원의 한 포인트를 잡아서 다시 디코딩을 하면 숫자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숫자처럼 디코드 돼가지고. 손으로 쓴 필기체 숫자처럼 나오겠죠. 그게 이거예요. 각 포지션마다 자, 이 변수와 2차원으로 줄어든 변수, 인코딩된 변수 V1과 V2를 한 값을 지정을 하고 그걸 그 해당되는 격자 값에서 숫자가 나오면 그걸 디코딩을 하면 손으로 쓴 필기 숫자로 이미지처럼 변환이 되겠죠. 뭐예요?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너러티브 메서드예요.
오토인코더를 제너러티브 메서드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여기 보면 데이터 축약을 해놓으면 그 축약된 의미가 차원 축소된 데이터에 표현이 되니까 축소된 데이터, 축소된 차원에서 랜덤 넘버를 뽑아서 디코딩을 하면 가짜 필기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가짜로 필기체 숫자가. 자, 굉장히 중요한 실용성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원래 손으로 쓴 필기체에 비해서 여기 나온 필기체가 어떻게 보여요? 상당히 흐릿해 보이죠? 뭔가 불충분해요. 자, 문제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걸 했냐, 이런 걸 하는 거예요.